안녕하세요. 111회 KPC 모의고사 총평을 진행하는 정보관리기획사 김유성입니다. 저는 KPC에서 기본반을 진행하고 있고요. 항상 오프라인으로 총평을 진행했었는데 상반기에는 모의고사가 전부 토요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지루하면 안 되겠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문제 같은 경우는 주요 좀 봐야 될 것들을 볼드체로 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성적 AI, 워낙 유명한 토픽이고 준비하는데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BPR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번 LMN 옵스, 그다음에 9번에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보 아키텍처, 10번에 보안의 접근성 3요소. 따로 리뷰는 안 하지만 워낙 그 올드한 토픽 중에서도 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리 선택 문제에서는 11번 문제는 위험 관리, 이슈 관리는 굉장히 뻔한 문제인데 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리려고 넣어놨고요. 12번은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때문에 나온 문제죠. 13번은 AI 학습용 데이터셋 품질확보 방안인데 굉장히 출제 확률도 높고 또 준비할 만한 그 가치도 높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응용 선택은 스킵할게요. 생성적 AI, 챗GPT나 아니면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같은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이 많이 요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고요. 대규모 데이터 원본을 학습한 모델로부터 작성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AI인데 컨텐츠의 수준이 거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 이루어졌던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데이터의 편향이냐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불법적인 것들. 고려해서 이제 윤리적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아래 그 자료를 보시면 학습 데이터, 분야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규화 전처리 한 다음에 모델링하고 학습시키고 다시 조정하고 출력물 뽑아서 평가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롬프트라는 걸 입력하게 되는데 2교시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게 되니까 그때 이걸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런 생성형 AI를 준비하신 분들은 오픈 AI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는 챗GPT, 코덱스, 달리, 위스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MS에서 투달렸기 때문에 애저 클라우드와의 접점, 그 다음에 GitHub에 있는 코드를 뽑아올 수 있는 코딩 자연의 기반의 코딩 자동화, 그 다음에 LMN 모델을 사용하는 챗GPT, 달리, 위스퍼 이런 것들을 오픈 AI에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챗GPT나 생성 AI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픈 AI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은 이 아래 그림 정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BPR 예전에 EU GDPR이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CBPR은 APEC 회원 국가 GDPR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이제 CBPR은 수탁 처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APEC 프라이버시 구원칙 기반으로 50가지 인증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죠. 모데오요, 모데오. ISMS-P 같은 것도 모데오인데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정도, 그다음에 가능하신 분들은 두음 정도만 이제 뽑아 가시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해설지에 있는 EU GDPR과 비교 포인트 정도만 들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얘가 뭐다 정도 개념만 맞춰도 저는 5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공을 많이 들이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MM에 대한 머신러닝 옵스죠. 거대 대화 모델에 대한 머신러닝 옵스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모델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생성 AI, LMM을 위한 ML 옵스인데 이미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 LMM을 파인 튜닝하고 특정 분야 태스크를 해결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셋 학습하고 기초 모델 전이 학습해서 다시 조종하고 커스텀한 다음에 출력하는 이런 모델들은 거의 비슷한 과정들이고요. 이미 학습되어 있는 LML을 파인 튜닝하는 게 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뒤에 2교시, 3교시에 추가로 좀 설명을 하겠지만 LMM과 LMM 옵스도 가볍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 관련 데이터 문제도 나왔죠.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보의 아키텍처 구조인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플랫폼 정보,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데이터들을 싹 모아서 정부가 데이터에 대한 중심, 허브가 되고, 그걸 가지고 민간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공공의 또 다른 서비스, 아니면은 행정 편익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공공 관련 데이터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뭐 데이터 레이크, 이 공공 관련 데이터 문제는 대부분 DW랑 데이터 레이크처럼 접근하시면은 웬만큼 아키텍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짝 박스 단위로 추천해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것 같고요. 고려사항 같은 것들은 용도, 유형, 뭐 품질 관리 체계, 기타 이런 것들인데 같이 가져와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놨고요. 이슈 관리, 위험 관리, 최근에 문제가 굉장히 뻔하지만 득점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뻔한 문제지만 실전에서 이것도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위험 관리와 이슈 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표 당연히 보여주시겠지만 117회 컴싱 4교시 이런 문제 나왔단 말이죠. 위험과 이슈의 통합 관리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117에 나왔던 기출 기반으로 어차피 위험은 100% 관리가 안 되니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슈가 발생하면은 이슈 관리 대상을 타이트하게 관리할게요. 라는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하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NFC와 MST인데요.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MST와 NFC를 너무 통신 레벨에서 접근을 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다기보다는 ROI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간편 결제, 페이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FC 방식이 장점은 많지만 별도 수수료도 발생을 하고 결제 단말을 보급한다는 약간 단점들이 있겠죠. 선달라기는 보안 취약점들, MST가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들도 살짝 언급을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셋의 품질 확보 방안, 성능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하죠. 니아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2.0 기준으로 나온 문제고요. 요 노란색 부분, 데이터 학습 부분이 이제 품질 검증의 범위이긴 하나 계획, 구축, 운영, 활용 단계별로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모두가 품질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전체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 유형, 라벨링 타입, 학습 모델, 품질 지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유형별로 아니면 태스크 유형별로, 라벨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지랑 텍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답안지를 구성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실 것 같아요. 이교 시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리뷰는 안 하지만 한번 이렇게 묶음 문제가 나올 때가 되긴 했고요. 3번에 트롤 딜레마 가져갈 거고요. 4번은 이제 뻔한 문제 두 개를 엮었죠. 개발 방법론과 테일러링.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5번에 DW 데이터 레이크, 라벨링과 오노테이션 볼 거고 6, 7, 8은 스킵할 거예요. 1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퓨전 러닝,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계 개선 방안입니다. 일단 출제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떻게 적용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아쉬워서 퓨전 러닝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출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LMM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원하는 결과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최적화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기계가 잘 이해하는 말을 내가 작성해 줘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뽑아오겠죠. 기존에 있는 생성 AI 같은 것들은 결과값에 대한 범위 제어가 불가능하고 산업의 다양성을 어, 그 활용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편향성, 그 다음에 상황 대응 능력 저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특화된 퓨전 러닝, 소스의 데이터로도 학습시킬 수 있는 퓨전 러닝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학습 데이터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최적화된 프롬프트 제공하는 게 이 문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챗GPT 준비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롤리 딜레마 모랄 머신입니다.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동차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계속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네가 죽고 옆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 그 기업의 경영자다. 근데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노숙자래요. 그럼 누굴 죽일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 대한 통계에 기반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 중 어떤 판단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트로이 딜레마고 모랄머신은 이런 다양한 딜레마를 설정을 하고 이 딜레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 요 밑에 있는 이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랄 머신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저런 문제인데 모랄 머신이 그걸 이제 설문조사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방법론의 네 가지 유형, 테일러링. 아마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이 뭐지?
근데 뭐 밑에 그 예전에 공부하셨던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지향 CBD, 뭐 에자일 이런 것들을 기억나는 걸 4개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해설지에는 좀 더 자세하게 관점을 나눴으나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론이 최근에 어떻게 테일러링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 프로젝트, 대상, 인력, 발주사, 산출물,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테일러링 될지 제시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에자일이 부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스크럼이나 뭐 kanban, XP로 프로젝트 한다. 이걸 테일러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추가로 보여주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이런 융합된 문제, 그 다음에 뻔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2가지 토픽을 묶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1단락의 히스토리, 7, 8, 9, 10 어떤 히스토리가 됐는데 최근에 어떻게 유행하고 있다. 아래 그 그림 같은 것들 보여주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DW 데이터 레이크의 특징 비교와 라벨링과 어노테이션입니다. DW 데이터 레이크는 밑에 그림이 있죠. 다양한 소스, 뭐 OLTP 아니면 뭐 ERP, CRM 이런 데이터들을 소스를 받아서 ETL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고 보시면은 원천 데이터, 로우 데이터 같은 것들은 레이크에 거기서 DW는 구조가 잡힌 스키마가 잡힌 데이터들이 DW에 그걸 가지고 현업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마트를 구성을 해주는 거죠. 영업은 영업대로 뭐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이런 식으로 마트 형태를 구성해 주면은 이제 각각 현업 부서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라벨링은 기계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원천 데이터의 정보를 부착하는 활동, 어노테이션은 라벨링 데이터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기입하는 활동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고요. 3교시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과업 확정리,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성 판단 기준. 2022년 12월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과업심의 가이드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다는 거는 그 전에가 뭔가 아쉬웠다는 소리고, 개정되면은 한 번씩 꼭 출제되잖아요. 네, 과업 변경 절차 한번 볼 거고요. 4번 LM이 또 등장했죠.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디지털 지갑. 이것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였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과학심의 가이드, 과학 확정 및 과학 변경의 적정성 판단 기준인데 가이드가 왜 바뀌었을까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일단락에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바뀌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과학심의 그 변경위원회 적정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형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고 사업자들이 뭔가 이슈라이징을 하거나 과업 변경을 해주세요라는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업의 명확한 정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이를 기반으로 과업 변경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가이드의 핵심은 적정성 판단 기준인 거죠. 그래서 사업의 과업 내용 확정, 적정 사업 기간, 예산, 그 다음에 사용 소프트의 직접 구매, 제외 대상 여부 검토, 영향도 평가, 그 다음에 법령 법제도 등에 따라서 과업 변경 어떻게 되는지 이 판단 기준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염규선 교사님이 정리를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MM 거의 이번 모의고사에 3번 정도 등장을 하는 거죠.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근과 유사한 언어 이해의 생성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고 주요 사용 AI 모델 같은 경우는 전이학습, 파인 튜닝, 퓨전 러닝 이런 것도 활용을 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경쟁력 확보 전략이 나왔는데 국내가 이제 아무래도 LMM 모델이 좀 뒤처져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래? 라고 물어보면은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구축,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의 평가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밑에 모델은 구글의 모델이에요. 구글이 이 LMM 모델 중에서 스스로 셀프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어떤 그 구성도가 있어갖고 가져와 봤습니다. LMM이라는 게 어떤 특정 업체 전유물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뭔가 심플하게 추상되어 있는 LMM에 대한 구성도를 하나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갖고 살짝 넣어놨고요. 약간만 고쳤으면 되겠죠. 디지털 지갑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1인 1집사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1인 1집사라는 건 뭐냐면 집사가 거의 뭐 모든 일 다 해주잖아요. 내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우리에 있는 디지털 집사가 너희의 모든 걸 해줄게.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직, 출산 등 상황을 정부가 미리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회사에 잘렸어요. 잘렸는데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게 아니라 정부가 너 잘렸구나.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선제적 서비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게 이 디지털 지갑의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구현하고 유형은 사용자 기기 설치형과 제3자 유의명 모델이 있는데 밑에 서비스에 대한 유형들이 있죠. 그래서 신분증 아니면 전자증명서나 공공마이 데이터
그다음에 전자고시원의 관리 납부, 맞춤형 서비스 안내 등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시켜갖고 개인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톡톡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져갈 만큼 좀 중요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동향에 이제 잘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4번,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는 최근에 3회 정도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의 웹마이닝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옛날 문제지만. 5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개정안에 대한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본인 인증 절차 및 유형 주요 쟁점인데 주기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주기동을 누가 작성을 하셨냐면 이제 금융보안원에 계시는 분이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데이터 같은 것들이 뭐 금감원, 금결원, 금고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그 체계를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요 주기동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시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죠. 개별 인증, 통합 인증, 중개기관을 통한 인증 이런 것들은 기존 출제 문제였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증제도 같은 건 두 개예요. 원래 개별 인증과 통합 인증인데 중개기관이 이용한 인증도 결국 개별과 통합을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어디까지 할지, 방식과 표준화는 어떻게 할지, 이게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나중에 과금은 어떻게 할지, 또 사업자의 허들이 높아요. 허들이 높다 보니까 허들을 너무 낮추면 보안 취약점들이 이제 그 보안에 투자를 안 하는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거고 너무 높이면 또 그들만 리가 되는 거죠. 식별물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CI 체계 같은 것들이 금융마의 데이터는 적합하나 타 분야도 적합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동 기반으로 나온 문제니까 그걸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죠? 주기동은 항상 그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분야라는 거. 맨 마지막에 보면 이걸 작성하신 분의 그 생각이 있죠. 자, 이게 지금 인증 방식도 다양화가 되고 좀 곤란해질 이제 그 개발 비용도 많이 드니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금융보안원 같은 데가 금융회사와 인증기관 사이에서 모든 API를 받아서 중개진 역할을 하겠다라는 중개 역할을 중개 기관에 대한 약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증 방식도 다양해지고 API 개발 비용도 비싼데 점점 뭐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추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중개 기관이 있다면은 거길 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준비할 만큼 기존에 3회가 나왔지만 여전히 나올 만한 문제가 있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2차 개정안인데 데이터 3법, 개망신법이 나왔지만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선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더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개정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개정안 기대 효과, 정보통신, 교통, 의료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 연구 삭제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원장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에서 싹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과징금에 대한 추가적 감경, 면제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 그 다음에 업무 위탁 시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에서 수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16조 아니면 개인정보 업무의 전문성 고려 이런 이제 시행령 개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해설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좀 준비하기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좀 법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까 그 공공에 대한 그 적정성 평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개정이 되면은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준비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웹마이닝 좀 올드하죠. 웹마이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웹 구조 마이닝, 웹 사용 마이닝, 웹 콘텐츠 마이닝인데 웹 구조 마이닝은 마치 그래프 DB처럼 웹사이트 노드와 연결 구조, 링크와 웹페이지 그 구조를 분석하는 게 웹 구조 마이닝. 사용 마이닝은 로그 파일 분석해갖고 고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게 웹 사용 마이닝이고요. 인터넷 이용자의 경로 같은 것들이 다 로그 파일에 남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케팅이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소리고요. 웹 콘텐츠 마이닝은 웹페이지 저장된 콘텐츠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는 이게 에이전트를 통해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로 검색 엔진에 사용되게 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마이닝 같은 것들도 올드하긴 하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피니언 마이닝이 출제가 되고 데이터 뭐 텍스트 마이닝 출제가 되는 만큼 웹 마이닝도
가볍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회 시험 준비 전략 장황하게 쓰려고 했어요. 원래는 처음에 장황하게 쓰려고 하다가 이 짤이 보여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 중꺾 말하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요 박명수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그 중국반 심화 멘토님들이 129회 때 많이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한 명 뽑는 시험이 맞나?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했는데 되돌아놓고 보면은 딱히 뭐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시험에 대한 출제 채점 이런 전체 매니징이 이번에 는 유독 어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민원을 통해서 뭔가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129회 때 꺾였지만 쭉 그냥 하는 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갖고 박명수님 짤을 제가 넣어놨고요. 그래도 이제 그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130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5월에 반드시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129회는 빨리 있고 130회 시험 혹시나 이거 영상을 보시는데 아직 심화반에 복귀를 안 했다. 빨리 복귀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 아시죠? 129회처럼 합격자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숙 때 요거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129회 때 한번 우리가 꺾였고 130회 때는 이걸 반영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를 합숙 때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블릭하게 이 유튜브에서 올리기 좀 애매한 내용들이라서 살짝 그 말씀만 드리고요. 사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죠.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마인드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자신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집착, 그런 집중력이 좀 필요한 시기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130회에 반영은 되겠으나 그 시험이 예전처럼 50명씩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악착같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올드 토픽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 IT 경영, DB 등 전통적인 도메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올드 토픽의 경우는 3단락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3단락을 어떻게 들어가냐? 3단락은 가능하면 기존 출제 문제를 연계해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험 관리와 이슈 관리에 117의 문제를 가져온 것처럼 채점자나 출제자가 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지식들을 3단락에 배치하면은 좀 수월하게 채점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모의고사 때 실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잘한 실수들이 나왔습니다. 문제 번호 실수, 아니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른 걸 쓰신다거나, 목차를 다르게 잡는다거나, 예전에는 이제 학원에서는 이런 자잘한 실수들을 이제 얼굴을 오래 보니까, 1, 2년씩 보니까 그 실수를 하셨구나라고 점수를 안 깎는데, 이제 채점 기준이 타이트해지니까 이런 것을 깎는 것 같아요. 특히나, 채점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런 걸로 점수가 좀 감점되신 분들이 있긴 한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 내가 본 시험에 실수 안 하고 여기서 감점당했구나.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번호, 목차, 문제 요약, 작은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30회 딱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평이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되게 긴장해야 됩니다. 그때는 악착같이 3단락도 쓰고 가독성 같은 것도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고 한 줄에 더 쓸 수 있는 간글 한 줄 한 줄에 굉장히 혼을 담는 그런 작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습 기간이 6개월 이내 수험생들은 그냥 서브노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서브노트 준비하시는 거고요. 1년에서 2년 사이 수험생들은 더 이상 추가는 없는 거 아시죠? 자신의 서브노트가 정답이고 이것만 있으면은 어, 모든 길서 시험을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5번 반복하신 분은 10번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까지는 인공지능 문제를 너무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안 나온 거를 추가로 준비하고 추가로 연구해서 막 바닥을 계속 파며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문제는 그동안 한 것만큼만 딱 준비를 하시고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많은 알고리즘과 모델이 결합이 돼서 새로운 하나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공부한 걸로 신규 문제를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지금 공부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온라인에서 빨리 진행감이 없진 않으나, 요 정도면은 다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왔어요. 다 왔고, 같이 힘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힘내서 같이 합격하시죠. 물론 저희는 합격을 했지만, 마음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내고 꼭 합격해서 웃으면서 합격자 축하하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